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사람은 한 가지 좀 이상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항공사들이 말이죠. 갈 때는 직선으로 가죠. 근데 올 때는 돌아옵니다. 그 이상하죠? 갈 때는 직선으로 가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곡선으로 돌아와요. 돌아서 와요. 북극으로. 그래서 시간도 1시간이나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사람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미국까지 한번 타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요. 올 때 돌아와서 1시간이나 더 걸린다. 왜 돌아오냐? 북극 구경을 시켜주려고 돌아오는 것이냐? 좋잖아요. 여기 캐나다도 보고 북극도 알래스카도 보고요. 이거 언제 보겠습니다. 오호츠크에도 보고. 근데 나는 그런 패키지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자기네 맘대로 돌아오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오해죠. 오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생긴 오해죠. 자, 얘는 좀 어두운 지구니까 좀 밝은 지구를 가져와 봅시다. 좀 귀여운 애를 가져와 봅시다. 칙칙한 애 말고. 자, 얘가 귀엽네요. 머리카락도 있고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저 사실 연두색 직선은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지구 테두리를 따라서. 사실은 저 북극으로 간 게 가장 가까운 경로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지구는 둥근데 이 둥근 지구를 2차원 지도로 펴서 만들다 보니까 생긴 오해입니다. 2차원 지도의 이 직선은 직선이지만 진짜 직선이 아니라 휘어있는 거죠. 왜냐면 이 2차원 자체가 지금 휘어있는 구면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면 얘가 더 가까운 길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더 빠른 길인데 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길인데 왜 오래 걸려?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닷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이렇게 막 흘러요. 위도마다 그 흐름이 바뀌어요. 그걸 기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위도에는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제트 기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제트 기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이 제트 기류를 타고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좀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 제트 기류를 타려고요.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는 굳이 이 제트 기류를 맞서서 올 필요는 없잖아요. 더 머니까요. 더 가까운 길로 오는 거죠.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항공사에 화내지 마세요. 나중에 막 따지지 마세요. 내려서 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쓸데없이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네,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무식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장 짧은 거리는 무엇일까요?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죠. 직선. 정말 직선. 지구가 없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직선,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선이에요. 손이 떨려서 그런지 직선이에요. 두 점 사이의 이 직선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길이죠.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거보다 가까운 거리는 없습니다. 두 점 사이의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다.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2차원에서 이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잖아요. 왜 아니었습니까? 지구가, 이 공간이 휘어 있었기 때문에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도, 이게 지금 3차원이라고 해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도 두 점 사이의 이 직선, 지구를 뚫고 가는 이 직선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 3차원 공간도 휘어 있다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3차원 공간도 만약에 휘어 있다면은 아까 그 2차원 지도의 경우처럼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우리 공간이 만약에 휘어 있다면. 근데 3차원 공간이 휘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죠? 성적 향상의 가장 빠른 거리는 이과형의 물리학원 댓글로 확인하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 공간은 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우리 공간 휘어 있어요. 시공간 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물리 법칙은 모든 물질들에게 동일하게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운동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정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누가 정지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지하고 누가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중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상대성 원리라고 하거든요. 상대성 원리. 누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잘 그리죠? 훌륭합니다, 그림.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B가 있습니다. A가 봤을 때는 B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는 정지, B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B가 봤을 때는 자기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지하고 있고 너가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어. 너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정지하고 네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 서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맞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버스 탄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얘가 정지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생긴 오해예요. 지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구가 없고 우주 공간에 A랑 B랑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냥 이쪽으로 떠서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A가 기준이 될 이유가 없죠. B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B도 그냥 자기는 정지해 있고 A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 경우 물리법칙이 모두 동일하게 작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돼. A의 기준에서 생각해봐요. 아까 A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애고, 자, B는 우주 공간에 로켓 타고 떠 있는 애인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A가 봤을 때는 시공간, 이게 A의 기준에서 생각해봐요. A의 기준에서 자기는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정지해 있어요. 그럼 정지해 있으면은 이 시공간에서 A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A는 공간이, 위치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간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기준에서 자신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직선이 됩니다. 이걸 세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A가 봤을 때 B는요. B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B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위로 흐르면서 여기 시간이 지금 위로 흐르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점점. 그래서 A가 봤을 때 B는 이런 세계선의 형태가 됩니다. 그쵸? 이게 A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요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A 기준의 시공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세계선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B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B는 자신이 정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B는 자신이 정지했고 A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정지했으니까 B 기준에서는 이렇게 세계선이 위로 향해야 됩니다. 왜? 공간이 변하면 안 되죠. B 기준에서는. 자, 세계선이 자신이 시간축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이번에는 A가 반대로 왼쪽으로 향해야 되죠. 세계선이. 이게 B 기준이에요. B 기준에서는 이런 세계선의 형태가 나와야 되고 A 기준에서는 이런 세계선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둘의 시공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둘의 시공간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서로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네 둘을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둘이 똑같은 관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이 둘의 관점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둘의 관점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우리 시공간에서. 자, A 기준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A 기준이에요. A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여기 이렇게 정지해 있었고요. B는 세계선이 이렇게 향했습니다. A 기준에서예요. 자, 근데 B는 이거를 이 세계선을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쉽습니다. B의 시간축이, 시공간을 해석하는 B의 시간축이 A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해 있으면 돼요. 이게 B 시간축입니다. 자, 여기가 펼쳐져 있는 게 시공간입니다. 이게 시공간이라고 해봐요. 시공간을 A는 요 기준으로 지금 제 손을 따라가는 이 직각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거고 B는 회전한, A에 대해서 이만큼 회전한 시간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B가 봤을 때는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지해 있죠. B는 분명히 자기가 갔을 때 정지해 있어요. 왜? 자신의 시간축은 지금 회전해 있으니까 자신의 시간축으로 봤을 때 자신은 시간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만족할 수 있어요. A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B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B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A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서로 시간축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빛이란 놈이 문제죠. 빛. 맥스웰 방정식에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시공간을 A랑 B는 서로 다른 시간축으로 바라보지만 빛의 속도는 둘한테 똑같아야 됩니다. 이 빛의 속도를 A랑 B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B의 공간축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하면 돼요. B의 기준에서 B는 시간축이 이거고 공간축이 이거죠. B의 기준에서 빛의 속도 일정합니다. 일정하긴 게 아니라 C입니다. 이거 C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좌표 크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대칭이면은 각도가 대칭이면 이거 속도가 C입니다. A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빛의 속력이 C예요. 그러니까 둘의 시공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기준축에서도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
시공간이 이렇게 회전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시공간 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여러분 느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거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은 사실은 이 공간이 지금은 뭐 유클리드 좌표계가 아니라 비유클리드 좌표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고, 뭐 이 좌표의 크기가 여러분이 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제곱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느낌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시공간이 회전을 한다.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등속 운동의 경우만이었어요. A가 바라봤을 때 B가 등속으로 움직였을 때,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 경우에 시공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정지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 언제?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어요. 근데 등속도가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할 경우에는 누가 가속을 하는지 우리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보면은 뉴턴도 아인슈타인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등속 운동의 경우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누가 정지하고 누가 움직이는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가속의 경우에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구별 가능할 것 같은데? 뉴턴이 프린키피아에 자 어떻게 구별이 되냐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제시를 했냐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회자돼요. 물통과 물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물통이 있고 물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이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할 수 있는 물통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물통이 회전하는 경우, 물통이 회전하고 물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경우. 회전은 가속 운동이죠. 지금 봤을 때 물은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통이 가속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 입장에서는. 자, 근데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은 반대 입장이 똑같아야 되죠. 지금 회전하는 물통은 자신이 가만히 있고 물이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가속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서로 구별할 수 없어야 된다. 자, 그런데 구별할 수 없나요? 구별할 수 없을까요?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자, 물통이 가만히 있고 물이 회전하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가 내려가고 양옆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진짜 물통이 정지한 거고 물이 가속하는 거면은 물이 양 사이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했을 때, 야, 다르잖아. 자, 엄연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진짜 가속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너가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우기지 마. 이건 구별할 수 있어. 지금 네가 가속 운동하고 있고 물통이 정지해 있는 거야. 넌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 가운데가 내려가고. 그렇죠? 뉴턴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속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싫었습니다. 찝찝하잖아요. 상대성 원리가 등속 운동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등속 운동의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럼 뭔가 미완성인 이론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속 운동에 대해서도 상대성 원리를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것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유레카처럼 떠오른 게 등가 원리인 거죠.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를 떠올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글씨를 아주 명필이죠. 훌륭합니다. 글씨 이과형체입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버스를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있고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버스가. 그리고 얘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A가 지켜보고 B는 가속을 하고 있어요. B가 앞으로 가속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는 버스가 앞으로 가속할 때 뒤로 쏠리는 힘을 느끼죠. 자, 이거를 그동안은 관성력이라고 불렀어요. 관성력.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뒤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성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었어요. 가상의 힘. 그러니까 진짜 힘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진짜 뒤로 잡아당겨서 네가 뒤로 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버스가 앞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 밖에 있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가속 안 해. 난 정지야. 이건 절대적인 거야. 왜냐면 가속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진짜 가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가속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네가 가속을 하니까 사실은 이 버스가 앞으로 가고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는 거야. 네 머리는, 네 몸통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네 발은 이 버스를 따라오니까 그냥 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힘은 가상의 힘이야. 진짜 힘이 아니라. 이건 짝퉁 힘입니다. 뭐 중력도 아니고 전자기력 아니고, 이게 옆으로 가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전자기력 아니고 뭐 강력, 양력 아니고. 자, 우리 우주에는 이 네 가지 힘밖에 없죠. 자, 여기에 어떤 힘이 들어가냐? 관성력은 이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상의 힘이야. 여기 없잖아.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상의 힘이 아니야. 자, 네가 가속을 할 때 네가 여기서 느끼는 이 힘은 가상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중력이야. 관성력이 사실은 바로 중력이야. 중력과 관성력은 완전히 동일한 거야.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속에 의해 생기는 관성력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은 사실 완전히 동일한 거다. 지구에 중력이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중력. 우리는 그동안 중력이 지구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중력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이 중력과 가속하는 개 안에 생기는 이 관성력은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거다. 그렇다면은 이 중력 역시도 사실은 이 관성력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생긴 거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중력이랑 관성력이랑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중력은 말이죠. 중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력은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중력이 왜 생겼습니까?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죠. 만유인력. 만유인력이 뭐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질량인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 때문에 중력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속에 의한 중력은 둘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둘이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질량에 의해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가속에 의해 생기는 거고 둘이 메커니즘이 다른데 어떻게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등하다는 생각을 못한 게 엄연히 다르니까요. 얘는 가속도에 의해 생기는 거고 얘는 질량에 의해 생기는 거고 사실 그동안 과학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질량을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럼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중력을 결정하는 이 질량의 요소가 요거를 중력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속 운동을 할 때 F는 ma 가속 운동 힘을 작용했을 때 가속을 결정하는 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개가 동일했어요. 이 동일한 게 과학자들도 이상했어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질량에 의해 잡아당기는 힘이랑 가속도에 의해 생기는 관성력이랑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데 동일했어. 하지만 이상해. 근데 동일해. 그동안 과학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완벽하게 두 개가 동일하다. 이게 등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동일하다 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동일하다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완전하게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냐에 대한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해석이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두 오늘 이해하지는 못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왜 시공간이 휘었다고 얘기했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이건 쉽습니다. 다시 시공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한 명은 로켓을 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B는 가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B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하고 싶어요. 나는 정지해 있고 싶어. A, 너가 가속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B 입장에서는. 근데 뉴턴의 관점에서 뉴턴은 가속 운동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A가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B가 내가 아니라 네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임마. 나는 정지했어. 지금 우주선 안에 난 정지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는 뭐라고 반격을 할까요? 그래? 너가 정지해 있다고? 그러면 넌 정지해 있는데 왜 네 로켓은 이렇게 불꽃을 뿜고 있니? 네 엔진? 네 로켓 엔진은 미쳤다고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 거야? 네 정지해 있는데 임마. 네가 가속하고 있는 거 맞지? A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B는 좀 이때 땀을 좀 흘리겠죠? 근데 고민하고 고민 끝에 B는 다시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A가 되게 치명적인 공격을 했죠. 너 정지해 있는데 왜 네 로켓 엔진은 불을 뿜고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B는 대꾸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얘기할 때. 자, 그럼 그때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죠. 등가 원리. 내가 로켓 엔진을 뿜고 있는 건 봐. 지금 우리 주위에 중력이 생겼잖아. 우린 중력장 안에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안에 중력장이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제자리에 멈춰있기 위해 로켓을 뿜고 있는 거야. 로켓 불을. 나는 중력에서 정지하게 있기 위해 로켓 엔진을 뿜고 있어. 근데 너는 중력장 안에서 그대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가속하고 있는 게 맞아. 자, 이게 등가 원리죠. 아인슈타인은 이 두 사람의 관점을 그래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지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시공간에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관점을 어떻게 시공간에서는 동일하다고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처럼. 자, 시공간에서 바라봅시다.
자, A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 관점. A의 관점에서는요. A의 기준계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으니까 시간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B는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속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공간이 점점 더 많이 벌어져야 돼요. 가속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곡선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B의 관점에서는요. B는 자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A가 가속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곡선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둘의 시공간을 합치기 위해서 B의 시간축이 이렇게 회전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축이 회전하더라도 이 B는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B의 관점에서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B의 곡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자, 힌트는 다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걸 괜히 한 게 아니었어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힌트는 다 나와 있었어요. 자, 이거 곡선이죠. 이거 곡선인데 사실은 휘어있는 공간에서는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시공간에서 B는 지금 휘어진 곡선이지만 만약에 B의 시공간이 휘어있는 거라면 B는 이렇게 직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B의 관점에서 얘는 지금 중력을 느끼고 있잖아요. 중력을 느끼고 있는 B는 사실은 이게 지금 휘어있는 공간에 있는 겁니다. 공간이 휘어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곡선이지만 휘어있는 시공간이 휘어있기 때문에 B는 자신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공간이 정말 휘어있다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시공간이 휜지 어떻게 알아요?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가 우리 시공간이 휘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냈고요. 없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한 차원 아래 2차원을 생각해 보면 돼요. 2차원 개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2차원 개미를 댓글로 누가 아니 개미는 3차원인데 왜 2차원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이 그냥 비유잖아요, 여러분. 비유. 그림. 이 개미 그림이라고 생각해 봐요. 개미 그림. 얘가 2차원 개미 그림. 2차원 개미 그림인데 이 개미가 원 둘레를 따라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 둘레가 여러분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 수학적 공식이잖아요. 개미는 이 둘레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또 뭐 개미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둘레의 길이를 2파이 r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개미가 이 둘레를 길이를 측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 반지름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R이 나와야 되죠. R. 왜냐면 원 둘레는 2파이 R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개미가 계속 중앙으로 가는데 계속 가도 도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R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알 수 있죠. 3차원 존재인 우리가 봤을 때 2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봤을 때 개미의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다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죠. 자, 개미는 여기 원둘레를 측정을 한 거죠. 여기 원둘레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중심까지의 거리는 개미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2차원에 사는 개미는 3차원 존재인 우리가 봤을 때 이 2차원 개미의 공간은 휘어있기 때문에 개미는 이 공간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R보다 어떻게 돼요? 휘어진 공간에서는 길이가 R보다 훨씬 크죠. 2차원 개미는 모르지만 3차원 존재인 우리가 봤을 때 휘어진 공간에 있는 개미는 이 중심까지의 길이가 이 원둘레 2파이 r의 이 r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우리의 공간도 실제로 휘어있다, 아니어있다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냐? 정말로 우리의 시공간은 휘어있냐? 우리의 공간은 정말 휘어있냐? 그리고 실제로 공간에 휘어진 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험이 있었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로버트 리젠보그와 어인 샤피로 연구팀이 한 1977년에 한 실험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 옛날에 화성에 바이킹호가 1호, 2호기가 화성에 이렇게 띄어져 있었어요. 화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태양이 있어야겠죠? 화성이랑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연구팀이 이 바이킹호로부터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성이 돌다가 뭐 여기 있을 때도 있겠죠. 여기서 바이킹호가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줄 때도 있겠죠. 신호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이 바이킹호로부터 지구로 오는 신호가 우리가 예상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지금 바이킹호가 어느 거리에 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되는 시간. 근데 그 예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 신호가 오는 경로가요,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이 신호가 오는 경로가 태양 주변을 지날수록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태양과 가까운 경로를 지날수록. 그리고 이 추가되는 시간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공간이 휘었다고 생각했을 때 증가해야 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정말 휘어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관측한 거죠. 자, 요 모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바이킹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거리를 와야 되고, 우리가 예상되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태양 주변의 공간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공간은 휘어있다. 우리가 그걸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봤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 봤어요. 중력이 큰 곳에서는 공간이 더 많이 휘는 거군요. 즉 중력과 공간의 힘이 정도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서, 제가 아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등가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게 엄연히 달랐잖아요. 가속도에 의한 이 힘 F와 중력에 의한 이 힘 F, 엄연히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거 두 개를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똑같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이 아닌,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 방식이 아니라 해석 방식, 뉴턴이 생각했던 해석 방식, 만유 인력을 생각했죠. 그리고 이건 가스트로 생각했고, 뉴턴이 해석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 방식이 필요했어요. 새롭게 해석을 했을 때 이 둘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해석을 한 거였냐면은, 중력이 만유 인력이 아니라 이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중력이란 이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는 시공간이 지금 휘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우리는 중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는 시공간이 휜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휘어있는 시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물질, 공간을 따라 움직이죠. 자, 우리가 3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언덕이 이렇게 있을 때 언덕 위에 있는 공은 공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시공간이 휘어 있으면은 시공간을 따라서 물질은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힘이라는 새로운 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관성력이랑 중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엄청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제 얼굴을 지워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조금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의 핵심은 중력이란 것을 새롭게 해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만유인력과 관성력, 가속에 의한 관성력을 따로 해석했지만, 그래서 두 개를 통일시킬 수 없었지만, 자, 시공간의 힘이라는 새로운 틀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 중력은 시공간의 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가속 운동에 의한 관성력과 중력이 완전히 동일한 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시공간의 힘은 왜 생깁니까? 시공간의 힘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 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장방정식에서 시공간의 힘이 생기는 원인을 3가지 정도 제시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질량입니다. 자, 만유인력이 질량 때문에 생기니까 당연히 우리 질량 때문에 시공간이 휠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에너지입니다. 이는 mc제곱이니까 에너지랑 질량은 사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의해서도 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음압에 의해서도 휩니다. 음의 압력. 음압이 무엇인지는 제 영상 중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좀 오늘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게요. 스티브 잡수세요님 비주얼 유튜버인데 제가 얼굴 때문에 라이브 하는 건데 얼굴로 먹고 사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자, 이제 드디어 워몰이 나옵니다. 우리가 워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워몰을 얘기하려고, 워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시공간이 휜다는 게 뭔지, 시공간이 정말 휘는지, 시공간이 왜 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 있냐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풀면. 근데 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푼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대개 조건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행성을 완전한 구로 가정한다든가 우주가 완전한 대칭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걸고서 조건을 단순히 해서 해야지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해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아냈죠. 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우주의 크기, 뭐 우주의 형태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 방정식의 해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해 중에 어떠한 수학적 해가 존재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워몰이 존재합니다. 워몰. 과학자들이 이 장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수학적 답을 얻었냐면요. 이 시공간을 극도로 휘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수학적 대답으로요. 그게 바로 워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여기 면입니다. 우리는 원래 3차원이지만 현재 차원을 하나 줄여서 우리가 2차원에 산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 휘어진 면이고 면 바깥에 여기는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걸 초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끈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이고 우리는 현재 이 면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시공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휘면은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이런 경로를 따라 가야 되지만 여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게 바로 워몰입니다. 그리고 이 워몰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수학적 해, 풀이의 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몰이란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측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워몰에 대한 존재에 대해 과학자들도 다 회의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통로가 굉장히 불안정하답니다. 왜냐면 중력 때문에 생기더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붕괴한대요. 이 통로를 유지하려면은 음의 에너지란 게 필요해요. 음의 에너지란 게 뭐냐면은 음의 질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의 질량이 뭐겠어요? 양의 질량은 땅으로 떨어지지만 음의 질량은 위로 솟구쳐요. 이게 음의 질량입니다. 이게 그리고 음의 에너지고요. 쉽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음의 질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음의 질량은 이렇게 위로 떠올라요. 음의 질량. 자, 이게 필요하다. 워몰을 유지하려면 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음의 에너지란 게 있냐? 그게 있어? 그게 있어야지 만들지. 그게 있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카시미르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자, 핸드릭 카시미르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실험으로 발견을 했어요. 카시미르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양자 현상을 이용한 건데 두 개의 얇은 도체판을 매우 가깝게 유지를 했을 때 그 가까운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안에 음의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양자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음의 에너지가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음의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워몰이 생기고 워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음의 에너지가 뭐 요만큼이라면은 워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음의 에너지는 뭐 지구보다 많다거나 태양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워몰이란 것은 그냥 수학적 답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게 주론입니다. 워몰은 존재하기가 희박하다. 그건 그냥 수학적 답일 뿐이다. 실제로 수학적 답이 현실에서 모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학적 결과가 현실에서 모두 실현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수학적 결과 중에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찾는 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르메르트가요, 처음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찾았거든요. 그 답을 찾았어요. 르메르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풀이를 했더니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요? 르메르트에게 당신은 수학적 식견은 뛰어난지 몰라도 물리적 식견은 정말 형편없군. 이렇게 비꼬았잖아요. 뭐 비꼰 거 맞습니다. 예, 비꼬았어요. 수학 실력은 높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물리적 식견은 형편이 없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였어. 르메르트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썼죠. 자, 블랙홀. 처음에 블랙홀이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풀이로 답으로 블랙홀이란 게 예견이 되었을 때 그때도 과학자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엄청난 질량이 그 작은 공간 안에 뭉쳐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시공간에 굴곡이 생길 수 있냐?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랙홀 발견됐죠. 블랙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웜홀도요. 뭐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는 웜홀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웜홀도 아직까지는 혹시 모른다. 나중에 발견될지도 모른다. 그때 되면은 누가 사과해야 되는 거죠, 이번엔? 그때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웜홀이 발견되면.